공포와 탐욕 지수로 알려진 FGI 지수, 어제는 극단적 탐욕 단계인 80에 진입하면서 매물이 자동적으로 출회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순식간에 빠지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3월에 발생한 SBB 파산 사태와 동일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제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으로 완화된 소식, 이 부분도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가장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느끼긴 했지만 오늘 그 김채인 PD께서 뒤쪽 배경에 산타크로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타 선물로 좀 많이 늦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50억 정도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쪽에 누차의 말씀을 드렸고 경험에서는 방송 횟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중요한 이 문제죠. 방송을 통해서 누차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5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경과사항을 쭉 해서 자막으로 보여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대목들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정책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다 이뤄놓고 지금 이렇게 양도세 완화를 문제를 하면 좀 그렇다. 그리고 발표하는 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예. 담당 과장보다는 좀 높은 직책에서 좀 이걸 했으면 그런 점에서 아쉽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늦긴 했지만 50억으로 확장된 것은 완화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만큼이나 월가에서 참 말이 많았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 장 마감 직전을 두고 순식간에 빠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이렇게 문의사항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음.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대목이 지난 3월에 은행 부분에서 SB 사태와 비슷하게 디지털의 어떤 폐단 어떤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플래시 크래시 나왔을 때 이건 증시의 자체 문제다. 외환시장이라든가 차익권 시장에 영향이 없다. 자체 문제다.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이 아주 프레시 크래시해요. 다우존스가 5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절규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방송 해설가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산타랠리는 오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장을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증시 자체 문제다. 예. 자체 문제다. 막판에 왔기 때문에 이걸 해설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제 코스피가 14포인트에 이렇게 하락에 그치고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4.9%인데요. 예. 잠정치가 5.2% 가다가 사실 4.9로 하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높은 것이 좀 낮아지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공포 탐욕 단계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보면 다시 한 71, 73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80도달하면 무조건 매도 치는 것이 이렇게 다시 그게 매도세가 진정되다 보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그래프는 다시 한번 김채연 PD께서 질문 3번에 공포 탐욕 지수가 뭔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잠시 화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FGI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도 불리죠.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좀 수차례 얘기를 나눴었는데 월가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네. 사실 지금은 모델링에 의한 수치, 차트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면 홍 앵커가 1990년대야. 그다음에 지금의
지금의 홍앵커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뭐 이렇게 다 장착됐기 때문에. 근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예.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모델에 의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차트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예측 기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크로스 섹션 데이터로 사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보느냐 텍스 마린 기법에서 어조 지수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바로 CNN의 공포 탐욕 지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FGI 지수 이젠 다들 아시죠? 요 얘기 오랜만에 다시 해드니까 이 지표는 FGI 지수는 7개 객관적 지표 가지고 산출합니다. 예. 요걸 좀 오늘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는 요 구성 항목이 뭔가 하는 것을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지 한번 오늘은 경제 공부 한번 해보는 자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 FGI 지수가 이제 0일주로 접근할 때는 극단적 공포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0으로 될 때는 극단적 탐욕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계를 나눠서 극단적 공포, 중립 단계, 탐욕 단계, 그다음에 극단적 탐욕 단계. 근데 좀 극단적 탐욕 단계는 80 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전에는 이것이 38 공포 단계였었죠. 근데 지금의 증시상에서 12월 20일에는 장중한 때 80을 돌파하고 오늘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73 정도로 많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극단적 공포에 대한 항상 이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 공포가 얼마큼 오랜 기간에 나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6월 말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극단적 공포 단계가 어제 장중한 때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상에 예. FGI의 지수가 80이면 극단적 공포 단계 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맞춰 탐욕 놓습니다. 단계.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 탐욕 단계 경계선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맞춰 놓는 거죠. 거기 벗어나면 이제 극단적 공포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저기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저 그리드에서 익스트림 그리드에 그 인계선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다 맞춰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유 불문 관련 없이 매도 물량을 나온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로 옵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앞서 그 제로 옵션을 제가 설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로 옵션은 과거 1980년대 예. 구소련이 유럽에 대해서 미사일을 겨냥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레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예. 자, 그거 철수해라. 조건 없다. 철수해라.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은 철수하겠다. 이게 거기서 나온 제로 옵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FGI 80이 되면 무조건 알고리즘상에 무조건 매도 치는 거죠. 예. 사람이라 보면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라 보면 홍앵커가 앞으로 증시가 더 될 것 같아. 극단적 공포 단계가 되더라도 정상일 때 그러면 매도 치지 않겠죠. 들고 있을 수도 있죠. 들고 있을죠. 예. 근데 알고리즘은 무조건 매도 치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없거든요. 분위기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단계만 지나면 극단적 공포 상태 매도 단계가 지나면 거래량 지표가 축소되기 때문에 다시 70, 80, 70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펀더멘털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장마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니까 어떤 현지에서 방송하는 사람도 산타랠리가 종결됐다. 이런 쪽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그러면 산타랠리가 종결됐다면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예. 뭘 해석할 것이냐. 그 대목에서 이런 디지털 소위 로드바이저에서 자산 관리가 될 때 자, 앞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그 3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사이드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너무 디지털을 묶어라니까 자, 지리적으로 보면 아일랜드도 있고 뭐도 있고 출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SVB 사태와 관련해서 그것이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딱 내 앞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미국의 현지에 있어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어도 똑같이 전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가짜 뉴스니까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SVB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인출하니까 그렇죠. 은행 부분에 지급 준비를 가지고 받치지 못하거든요. 그럼 뱅크로 나타나는 거죠. 예. 똑같은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대목은 굉장히 증시에서도 이번에는 극복되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이 되면 될수록 자, 증시 부분도
SB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사실 이 대목은 한번 증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만이 아니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늘 경제를 공부하는 자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FGI 인덱스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월가에는 또 다른 공포 지수가 있죠. 빅스 지수.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니라 FGI 지수의 하위 종목으로 하위 지표로 빅스 지수가 별도로 병립된 게 아니라 이 FGI를 산출할 때 빅스 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시청자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리적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순히 위험성 지수의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량 지표, 가격, 모멘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시는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다. 병립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포 지수에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공포 지수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냐? 공포 지수는 플럭체이션이 강하다. 이거 가지고 증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치 가지고 격차를 보는 거거든요. 자, 공포 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가 되겠죠. 예. 그리고 공포 지수가 낮으면 주식을 많이 매입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탐욕이 되겠죠. 그래서 빅스 지수와 50일 빅스 이동 평균치 간의 길이를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격차가 할 때, 다시 말하면 50일 이동 평균치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그 공포 지수가 떨어질 때는 예. 그때는 뭐냐? 주가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밑으로 퍼지면서 극단적 탐욕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보다 빅스 지수가 높으면 공포죠. 커지면 클수록 극단적 공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제 장중한 때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극단적 탐욕 단계입니다. 극단적 탐욕 단계. 오늘 조금 빅스 지수가 더 떨어졌죠. 이런 측면에서 어제 사실 빅스 지수 하나만 가지고 요거 보면 그렇게 사실 그 주가를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요. 다른 시장의 모멘텀이라든가 거래량 지표라든가 이런 게 겹쳐가지고 사실 그 FGI 지수의 80을 만들어내니까 알고리즘에서 그대로 매도 처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표를 지금 문제가 됐던 지표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모멘텀을 알 수 있는 지표도 FGI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격 탄력도를 봤을 때 시장 모멘텀 현재 어떤 상황이죠? 네, 가격의 탄력도라는 것은 시장 에너지가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빅스 지수는 일별 지표입니다. 하나 가지고 판단이 못하니까 50일 이동 평균치 가지고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S&P 지수도 일별 지표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 못하죠. 그러니까 120일 이동 평균치가의 이격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120일 이동 평균선에 S&P 지수 높으면 시장 주면 높으면 탐욕이 되는 거죠. 탐욕이 되는 거. 낮으면 주식이 투과적으로 여력이 있는 거죠. 예. 높으면 과열 비이성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앨런이 피벗 국채 물량 조정 이후에 S&P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상징선에서 4,500도 돌파하고 너무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120일 이동 평균치를 밑으로 돌파해서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12월 20일 날 문제가 됐던 날에 한때는 3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 아니냐, 극단적 탐욕 단계 아니냐 이런 쪽에 우려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하는 52주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52주 신고치 신저치의 비율을 한 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보면 역시 지난달 앨런이 피벗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에 나스닥만 하더라도 11% 올라갔지 않습니까? 빠르게 올라가니까 신고치 비율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홍영표께서 다우존스 신고치입니다. 나스닥 지수 신고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신고치 대비해서 신저치의 비율을 보면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한때에는 신고치와 신저치의 비율이 5%가 넘으니까 야, 증시에서 보면 일부 종목에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쪽에 시각들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과거에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시청자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앨런 그린스펀이 증시가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갈 때 그걸 뭐 가지고 판단했냐 하면 바로 S&P 지수와 120일 이동평균 직간의 이격도를 보고 그다음에 52주 신고치와 52 신저치 간의 두 비율이 아주 극단적 공포다 할 때는 예.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앨런 그린스펀 장이 비이성적 과열인 단계에서 과거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 시장 모멘텀 상으로도 어제 장마감에 주가가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나이키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실적이 좀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한 상황입니다. 자, 나이키 실적 뭐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네, 자, 나이키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예. 팬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팬덤에 의해서 그렇죠. 소비에 주식에 대한 상승 흐름이 강합니다. 음. 우리가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테일러 시프트라든가 우리나라의 임영웅이라든가 임영웅이라는 분은 아시죠? 예, 알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주 팬덤 측이 상당히 크거든요.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분에 의해서 사실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팬덤에 대한 두터운 잠재 소비층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향후에 판매량이 성장 지표는 판매량의 매출액 지표가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데요. 그렇죠. 상승하는 것이 좀 생활용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냐 운동선수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의 팬덤에 대한 어떤 그 광고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되다 보니까 오늘 뭐냐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용 부품에 대한 팬덤에 대한 소비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합치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어제 마이크론과 달리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프트라든가 임영웅이라든가 이런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내년 들어서 보면 팬덤에 의해서 얼만큼 시장의 사이즈가 클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정우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아주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는 한국의 국격을 위해 자랑스럽거든요. 이름에 대한 스포츠상의 팬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거대 기업이 지금 탄생하는 것도 사실 기업의 광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국내 기업의 광고라든가 어떻게 경영 전략을 가져가느냐, 종전처럼 과거에 내려온 관행에는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3분기의 나이키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비용 감축 그리고 중국 쪽 리스크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네. 공포 탐욕 FGI 지수의 예, 하위의 7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프라이스보다 성장성 지표다 해서 거래량 내지는 매출액을 중시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 주가보다 더 강한 시장의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맥클레안 거래량 지수 MVSI 지수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요 MVSI 지수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요. 하락 종목의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 종목의 거래량 요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 거래량 지표는 초기에 주식을 잘 헤지 펀드들이 투자하면 상승 종목의 하락 종목에 대한 거래량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 대중적인 포머족은 하락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올해 10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1월 들어서 제닛 앨런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조정하겠다 해서 재정정책상에 피벗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량 따른 거죠. 그러면 최근에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MVSI 지수가 150분이 안 됩니다. 이때는 상승 종목에 대한 거래량 대비해서 하락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줍니다. 예. 아주 그 그린십 단계지 않느냐. 근데 불과 뭐냐 2개월 만에 1,600으로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는 12월 들어서는 포머족. 자 11월 들어서 일부 교수께서도 채권을 강조하시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만큼 증시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11% 올랐어. 한국도 뭐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국내 증권사는 주가가 떨어진다 했는데 우리 2,200선에서 지금 2,450이니까 야 이제 주식이 가나보다. 대주 양도세 완화가 되나보다. 그래서 포머족이 되면서 2,600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포머족이 대중적으로 하면 거래량이 급증이 됐지 않습니까? MBIGS도 1,600까지 이렇게 되죠. 불과 2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증시적 측면에서는 거래량, 시장 에너지 이제는 좀 많이 투자했으니까 거래량이든가 이런 측면에 많이 투자했으면 주식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돈들이 그렇게 적은 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 이런 쪽이 우려가 되겠죠. 예. 그러면 주식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비슷한 시각에서 5일간의 여기 하이 지표 중에서 푸드 앤드 콜 레이션 가지고 가거든요. 아시겠으면 푸드 사다, 콜 팔아. 요 지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 지표도 극단적 탐욕 단계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각 지표당 제가 설명하고 이 그래프를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는 이게 좀 너무 기술적으로 좀 안 돼가지고 각 그래프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CNN 머니에 들어가서 예. FGI 지수 가면 하이의 그래프 중에서 7개 그래프가 나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경제방송 이런 게 증시 흐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분, 또 이런 문제가 내년도에서 계속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www.cnn 많이 들어가서 .com 들어가서 예. 거기에 FGI 지수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딱 누르면 거기에 7개 하이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참조해서 공부를 더 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 간의 자금 이동이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증시와 채권 간에는 예. 사실 서로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지표를 가장 늦게 말씀드린 것은 최근의 상황은 증시와 채권이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늦게 했습니다. 그러나 FGI 지수에서 사실 이 하위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을 때는 증시 흐름상 그레이 로테이션, 채권에서 증시 쪽으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증시 수익률보다 채권 수익률이 오면 머니 무브 현상, 증시에서 채권으로 간다. 그렇죠. 좀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12월 페드 회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2L에서 faster to lower 해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긴다. 예. 그리고 인하폭이 크다. 채권 금리가 금력이 떨어지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떠냐? 반비례 관계에 있는 채권가 그만큼 빨리 올라가는 거죠. 채권 사신 분들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느끼겠죠. 그래서 증시에서 빼서 채권 쪽으로 간다. 이런 쪽에 흐름이 있었죠.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우리가 사실 쉘터 자금 이걸 이제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요 대목이 왜 FGI 지수에 들어갈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 않지만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넣습니다. 나름대로 FGI 80의 극단적 공포 상태에 이렇게 하나의 포함 개념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번에 FGI 지수 80이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에서 주식에 매도 처분했던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FGI 인덱스를 정말 보다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증시 상황과 대입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말해주겠죠. 우리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에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계수가 예. 최근에 한 0.6, 0.7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 이상 급락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장 마감에 떨어졌기 때문에 임팩트가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대주장도세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완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뿐이 안 떨어졌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FGI 지수, KFGI수로 한다면 미국보다는 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은 예. 선도하고 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극단적 공포 단계보다는 뉴트럴 단계에서 탐욕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해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충격을 흡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대주지 양도 완화 문제와 함께 예. 한국에 이제는 우리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을 비롯해서 경제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공매도 금지 이외에는 기관 투자가들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가 도식적으로 분석한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도 극복하고 간 성숙한 개인 투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 리서치의 기능도 여기에 뭐 밸류 파인더라든가는 독립 리서치의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랑 공익성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같이 가는 체제를 이렇게 가거든요. 어차피 증시에서 당사 이익을 대변해 당신들 공부도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도식처럼 분석해 하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 붙이는 거죠. 그렇죠. 살아가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알고리즘 디지털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사태가 언제든 터져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증권장에서 지금 모두가 디지털화, 사람 쫓아내고 모두가 디지털화하는데요. 이게 당사에 사실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에서 얼마큼 도움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사태가 터지는데 왜 좋은 사람 쫓아내고 디지털로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증권회사가 자기 이익만 따지느냐. 국민 전체 이익을 따지고 그다음에 지금 쫓아내는 사람들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쫓아냅니까? 예.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이번 사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